벽. 그만해. 하지 마. 엄마. 늦은 밤, 기타가와 하야토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자명종의 시계바늘은 새벽 2시 2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망할. 악몽을 꾼 것이다. 어렸을 적 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다. 아버지는 기분이 언짢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안색만 살피는 중이다. 테이블 위에는 닭튀김, 찜, 샐러드, 된장국, 밥 이렇게 식사가 차려져 있다. 아버지는 뭔가 입에 넣을 때마다 맵다는 둥, 짜다는 둥, 싱겁다는 둥 불평을 늘어놓는다. 분명 오늘도 일이 잘 안 풀린 것이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어머니가 어린 마음에도 안쓰러웠다. 아버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아저씨다. 일본의 직장인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평균적인 아저씨. 머리 가마를 중심으로 나날이 숱이 줄어드는 뒤통수. 그게 신경 쓰여서 뿌리는 흑채 냄새가 완전히 몸에 밴 중간 키, 중간 몸집에 치열이 못생긴 중년 남자다. 어머니는 왜 이런 남자를 선택했을까 싶었다. 그 의문에 대답해 준 사람은 3살 많은 누나다. 그야 경제력 때문이지 뭐. 여자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 경제력 있는 남자를 고르는 법이거든. 하고 방송에 나오는 암흑의 패널처럼 턱을 치켜들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그런 소리를 했다. 누나의 치열은 아버지와 똑같았다. 하기야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한 적은 없지만. 뭐 확실히 누나 말 맞다나 아버지는 경제력만큼은 있는 편이다. 연간 몇 천만 엔씩 벌어들일 그릇은 아니었지만 당시 연봉이 600만 엔은 됐을 것이다. 꾸준히 일하면 해마다 연봉이 차근차근 올라 그렇게 출세는 못하더라도 정년까지 연봉 800만 엔은 찍었을 것이다. 이것은 희망적인 관측이 아니라 틀림없는 전망이었다. 여자에게 경제력 다음으로 매력적인 건 안정이야. 기억해둬. 너도 남들처럼 결혼하고 싶으면 아빠와 똑같은 직업을 갖도록 해. 누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버지와 똑같은 직업, 즉 공무원이 되라는 소리다. 누나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절망과도 비슷한 잿빛 미래가 보이는 심정이었다. 분명 생활은 안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기분이 언짢았고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하야토의 악몽은 언제나 그런 식탁 장면에서 시작된다. 테이블 위에는 닭튀김, 찜, 샐러드, 된장국, 밥 이런 식사가 차려져 있다. 아버지는 뭔가 입에 넣을 때마다 맵다는 둥, 짜다는 둥, 싱겁다는 둥 불평을 늘어놓는다. 안 돼. 안 돼.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꿈속에서 하야토는 몇 번이고 소리치지만 아버지 귀에는 다다르지 않는 모양이다. 밥상 뒤엎기, 아니 테이블 뒤엎기가 이어진다. 식기가 깨지는 소리, 벽을 걷어차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성난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 그런 소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구석에 주며느리처럼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는 누나. 누나의 뺨에는 초콜릿 파이가 찰싹 붙어 있다. 시끄러워! 옆에서 그런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분명 내일 또 소문이 나겠네. 뺨에 초콜릿 파이가 붙은 채 누나가 중얼거렸다. 기타가와 시네가 또 소란을 떨었다고 소문 날 거야. 엄마는 모르는 척하지만 우리 집은 이미 유명한걸. 학교에도 다 퍼졌어. 남자애들이 가끔 놀린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꼴이람. 맞아.
무슨 꼴이람. 사실 우리 반에도 소문이 났다. 어제는 담임에게 불려갔다. 기타가와, 괜찮니? 괜찮다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순 거짓말이다. 있는 그대로 말할 걸 그랬다. 위험해요. 저희 집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아, 엄마, 엄마, 그만해. 하지 마. 진짜로 죽겠어. 엄마. 의식 깊은 곳에서 아직도 그런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하야토는 욱신욱신 아픈 등을 쭉 폈다. 결국 그 후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잠이 극도로 부족했지만 오전 중에는 어찌어찌 일을 해냈다. 수면이 부족해서 신경이 예민해진 덕분인지 오히려 일이 척척 잘 진행됐을 정도다. 하지만 오후에는 힘이 들었다. 안 그래도 점심을 먹고 나서는 수면 유도제라도 복용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수마가 몰려온다. 평소는 점심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기까지 한 5분쯤 쪽잠을 청해 수마를 떨쳐내지만 오늘은 그것 가지고는 모자랐다. 벨이 울리자 하야토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조난당한 사람처럼 시야가 흐렸다. 파란색 파티션에 회색 필터가 몇 겹으로 쳐져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컴퓨터의 슬립 상태는 해제되었지만 하야토의 시야는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하야토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모니터 화면에 문자열이 넘쳐날 듯 가득했다. 오늘 안에 이 일을 끝내야 한다. 플레인 텍스트에 태그라고 불리는 무수한 기호를 적용해서 그저 대량의 문자열을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능한 웹페이지로 완성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을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부른다. 참으로 그럴싸하니 폼나는 영어 단어지만 육체 노동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 자학적으로 IT 노예라고 자신의 직업을 야유하는 동업자도 많다. 양쪽 다 체력 승부, 그리고 정신력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요 1년간 하야토는 체력 저하를 크게 실감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한 2, 3일 자지 않고 쉬지 않아도 진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다. 어떤 지독한 노동에도 대응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몸이라는 하드웨어,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가 100% 호응을 이루었었다. 하지만 1년쯤 전부터는 일단 하드웨어가 작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걸 무시하자 몸 안쪽에서 끼익하고 묘한 삐걱거림이 느껴졌다.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팔팔했다. 약간 고장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보완해 주었다. 그러나 반년쯤 전부터 의지가 되던 소프트웨어도 어쩐지 버벅대기 시작했다. 컴퓨터로 말하자면 왠지 프로그램이 무겁게 느껴지는 감각이다. 무거움을 자각하면서도 방치하다가 우울증이라는 미로에 빠져든 동료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요 몇 달은 의식적으로 수면을 취하도록 했다.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관리다. 그렇지만 이 수면이라는 놈이 참 성가셔서 아무리 유의해도 마음대로 길들일 수가 없다. 간신히 잠들었나 싶으면 악몽을 꾸고 깨어나고 만다. 그리고 잠들어서는 안 될 때에 맛 좀 보라는 듯이 거대한 수마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지만 인간이 생리현상을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면력이 제 것인 양 하야토의 몸을 점령했다. 힘내, 힘내라고. 그렇게 호소하지만 화면에 줄지은 알파벳이 몇 겹으로 떠오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춤을 췄다. 강력한 수마가 초래하는 환각에 가까운 착각까지 시작된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남은 것은 컴퓨터가 별안간 다운되듯이 의식을 잃는 것뿐이다. 그것만은 금물이다.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영차, 영차. 하야토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파란색 파티션에서 기어나오듯이 밖으로 나갔다. 오피스 빌딩 1층 로비를 나서서 뒤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몇 발짝 나아가면 작은 공간이 나온다. 이른바 흡연 공간이다. 빌딩 안에도 흡연실이 2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빌딩 밖의 흡연 공간에 모이는 내연가가 더 많다. 뭐 확실히 흡연실은 흡사 훈제실이나 다름없으니까. 어떤 애연가도 단숨에 혐연가로 바뀔 만큼 환경이 최악이다. 그럴 바에야 다소 귀찮더라도 개방적인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하는 한개비를 마음껏 만끽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실제로 비가 내리든 바람이 강하든 애연가들은 항상 여기에 모인다. 그러나 사실 하야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래도 여기에 오는 것은 흡연 공간 옆에 있는 자판기 때문이다.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커피는 여기서밖에 팔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 커피를 사고도 늘 꾸물꾸물 그 자리에 머무른다. 요컨대 여기는 막힌 숨구멍을 틔워주기에 절호인 공간이다. 이 흡연 공간에는 각 부서의 부서장급이 모이고 가끔은 임원급의 높으신 양반까지 납신다. 마치 알몸으로 드나드는 목욕탕처럼 담배를 피우며 직함도 지위도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교류하는 사교장의 기능을 하는 셈이다. 하야토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도 대개는 여기에 있다. 즉 여기에만 있으면 업무 중에 공공연하게 휴식을 취하더라도 묵인해준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원은 걸핏하면 이 흡연 땡땡이 문화를 문제시하지만 이 정도 숨 돌리기는 관대하게 넘어가 주었으면 한다. 어쨌거나 사무실은 벽 천지니까. 각자의 책상을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업무 능률을 올릴 목적인 듯 하지만 능률이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다. 마치 벌집이나 감옥 같아서 1시간만 있으면 호흡 곤란에 빠질 만큼 폐쇄감이 느껴진다. 그런 곳에 몇 시간이나 묶여 있으면 아무리 건전한 인간이라도 언젠가는 폐인이 되고 만다. 애당초 책상에 들러붙어 있어야 일을 잘한다고 보는 일본의 문화가 문제다. 야근이 필요 없는 능력자보다 야근을 해야만 업무를 마칠 수 있는 무능력자가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요컨대 옛날에 흔했던 야구부 특훈과도 비슷하다. 멍청한 걸 넘어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이지 않고 강제로 실시하는 특훈. 물을 안 마시면 맹훈련한 기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신론에서 비롯된 만행이었다. 사실 하야토도 중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 때 자주 혼났었다. 물 마시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비합리적인 만행이 버젓이 통하니까 일본은 아직 멀었다. 무엇보다 졸리면 자는 것이 제일이라고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쪽잠을 자면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오른다고도 했다. 그래서 낮잠을 업무의 일환으로 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놈의 회사는
구인 광고도 빵빵 때리고 앞장서서 주식도 상장하는 것이 그야말로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새로운 세대의 선구자. 이것이 표면적인 이미지지만 그 실상은 한 세대 전에, 아니 딱 까고 말해서 옛날 시대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요샌 말로 블랙 기업이다. 얼핏 보기에 화려한 신흥 기업일수록 업무 환경이 구시대적인 건 어찌 된 현상일까? 하야토가 자판기 옆에서 그런 의문을 떠올리며 커피를 홀짝거리며 마시고 있자니 오른쪽으로 인기척이 쑥 미끄러져 들어왔다. 쳐다보니 같은 층에서 일하는 동기였다. 동기라고는 하지만 이 회사에 계약사원으로 입사한 날짜가 같을 뿐 나이는 하야토보다 많이 어리다. 분명 25살이라고 했던가. 이름은 이토 기요시. 그도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하야토와 마찬가지로 커피가 목적이다. 점심 먹고 나니까 잠이 몰려와서 죽겠어요. 이토가 홀쭉한 왼쪽 뺨을 이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오전에는 진도가 쭉쭉 나갔는데 말이죠. 완전히 자신과 똑같은 상태다. 이토, 너도 수면 부족이야? 하야토가 묻자 이토는 구조대와 마주친 조난자처럼 고개를 휙 돌리더니 활짝 웃었다. 혹시 기타가와 씨도? 응, 나는 이상한 꿈을 자꾸 꿔서. 악몽입니까? 맞아, 악몽. 너도? 아니요, 저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실? 네, 옆 사람이 정말로 심상치 않아요. 옆 사람? 이토의 옆 사람이라면 아오시마 씨? 직장의 옆자리가 아니라 제가 사는 맨션의 옆집 말이에요. 뭐? 맨션? 그렇게 좋은 곳에 산다고? 난 연립주택이야. 연립주택. 플로렌스 가든 하이츠라는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지은 지 25년 된 목조 연립주택이야. 신주쿠에서 전철로 30분, 전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25제곱미터짜리 방. 전형적인 80년대식 원룸. 사용하기 애매한 복층에 달린 사다리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욕실 겸 화장실은 곰팡이 천지지만 방세는 5만 5천 엔이나 하는 쓰레기라고. 하야토는 이렇게 생각했다. 맨션이라지만은 지은 지 30년이나 된 허름한 곳이에요. 역에서도 멀고요. 완전히 촌구석이라니까요. 이토가 내뱉듯이 말했다. 어디라고 했지? 아카스카. 이타바시시에? 네. 뭐야, 23구 안쪽이잖아. 엄연한 도심이야. 그래요. 하지만 어쩐지 동네 분위기가 느긋하던데요. 저희 본가 쪽이 훨씬 도시적이에요. 본가는 어딘데? 고베예요. 뭐야, 효고현이네. 네? 아니에요. 고베예요. 정말이지 요코하마 시민과 고베 시민은 이러니까 성가시다. 근데 그래서 옆집이 뭐 어쨌다는 건데? 아, 맞다. 이토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다. 옆집 말이에요. 정말로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심상치 않냐고. 그게 말이죠. 이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맨션 레드힐.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연립주택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애당초 요즘 누가 건물 이름에 맨션이라는 문구를 넣습니까? 한 세대 전이라면 또 모를까. 뭐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살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른바 옛날 주택단지 사양의 1DK인데 넓이가 40제곱미터나 됩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죠.
4층 건물에 3층 모서리집이니까 볕과 바람도 잘 들고요. 학생 시절부터 살았으니까 올해로 8년째인데 지금까지는 딱히 이렇다 할 사건도 없었어요. 물론 작은 말썽은 있었죠. 한겨울 밤중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 배수관이 막혀서 오수가 역류한 적도 있었고요. 바퀴벌레 문제도 아주 심각해요. 1층에 도시락집과 스낵바가 있거든요. 그 때문인지 아무리 잡아도 바퀴벌레가 나와요. 한 번은 쥐도 나왔다니까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쥐가 멀거니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쥐도 쥐 나름대로 깜짝 놀랐는지 한동안 옴쭉달싹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잠시 서로 바라만 보았죠. 그러다가 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눈 깜짝할 새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그때는 결국 집주인한테 상의하러 갔었어요. 집주인은 비교적 좋은 분이에요. 맨션 뒤편에 사는 할아버지인데요. 전화하면 반드시 상담에 응해줍니다. 쥐가 나왔을 때도 당장 업자를 불러주더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쥐랑 마주친 적은 없어요. 뭐 큰 말썽이라고 하면 그 정도랄까요? 지금까지는요. 네, 지금까지는 조그마한 불편함만 눈을 감으면 생활이 아주 쾌적했어요. 올해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갱신할까 싶을 정도로요. 2년이 뭐야? 훨씬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할까? 과장을 좀 보태면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집을 구하기가 워낙 힘든 세상이잖아요. 일단 심사에서부터 떨어지겠죠.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국 나는 내내 비정규직일 거예요. 경기가 좋아졌다느니 취직률이 높아졌다느니 하지만 그런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일단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이상 우리는 중고품인 거려. 기업도 따끈따끈한 대학의 신규 졸업생들을 정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을 거라고요. 순결신앙이랄까요? 요즘 세상에 순결에 연연하는 남자가 그렇게 많겠느냐마는 기업은 그런 점에 엄청 연연하니까요. 저도 취준생 때 취업과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신규 졸업생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써먹을 수 있는 건 일생에 단 한 번뿐이니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요. 하지만 써먹고 싶어도 저희는 아직 잃어버린 20년인지 25년인지에 속한 세대였잖아요. 아휴, 진짜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원이라도 갈 걸 그랬나 싶어요. 그럼 지금쯤 대기업에 합격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렇게 망상해 본들 허무할 뿐이지만요. 하지만 아직 최악은 아니에요. 살 곳이 있으니까요. 제 고등학교 동창생 중에는 상경했다가 쪽박을 차고 노숙자가 된 녀석도 있어요. 겨우 20대 중반인데 사연이 참 딱하다니까요. 그 녀석 그때까지 살던 연립주택에서 쫓겨났대요. 고작 집세가 2달 밀렸다는 이유로요. 보통은 겨우 그 정도로 쫓아내나요? 비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갔는데 열쇠가 안 맞더라지 뭐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멀쩡한 집은 구할 수 없게 되나 봐요. 부동산 업체에 뭐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나? 뭐 소문이지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더욱 지금 사는 집에 들러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군요. 집주인이 참 좋은 분이시라 사정을 말하면 집세도 미뤄줘요. 아,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만 그랬어요. 이 회사에 오기 전에 2달쯤 공백이 생겼는데 그때는 도저히 집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 여기에 계속 살자고 남몰래 결심했죠. 그런데 최근에 저의 이 조촐한 인생 계획에 금이 가고 말았어요.
금을 낸 건 옆집 사람, 저희 집 왼쪽에 사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올해 초반부터였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처럼 생활 소음이 간간히 들리는 정도였죠. 그 정도는 하나도 안 거슬려요. 그런데 초봄부터 어째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이 이사 왔을 거예요. 마침 그 시기에 맨션 앞에서 이사업자 트럭을 보았으니까요. 아마 그날 옆집에 이사를 왔겠죠. 이사 인사요?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러 다녀요? 뭐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저희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는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도 남자와 여자일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은 아마 기타가와 씨 정도려나? 아주 구체적이라고요. 그게요. 실은 옆집 사람 같은 사람과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여자랑 그리고 한 번은 남자랑.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으니까 아마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겠죠. 남자는 양복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 같은 느낌? 하지만 좀 예민하다고 할까요?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글쎄 지갑을 주워서 물티슈로 꼼꼼하게 닦더라고요. 여자는 그 사람도 평범했어요. 슈퍼 계산대에서 파트타임 일을 할 것 같은 주부? 그런 느낌이었죠. 그 두 사람은 역시 부부겠죠. 하지만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아이 목소리는 들린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요,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밤중에 옆집에서 뭔가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아니, 다른 시간대도 물론 목소리는 들리는데요. 밤중에는 주변이 조용한 탓인지 소리가 엄청 울리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다 들릴 만큼요. 그렇게 벽이 얇으냐고요? 벽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창문이에요, 창문. 옆집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 놓는다니까요. 이건 맹점이었어요. 집을 선택할 때 벽 두께는 흔히 신경 쓰겠지만 창문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소음은 창문으로도 들어와요. 저희 집은 모서리라 창문이 남쪽과 동쪽에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부엌과 욕실에도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열어놓으면 맨션 1층 스낵바의 소음이 올라와서 되도록 열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닫아놓아도 창문을 통해서 소음이 저희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옆집 창문은 저희 집 창문 바로 옆이죠. 아마 50cm도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술술 새 들어온다고요. 아, 진짜 이야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니,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 흐뭇한 대화였어요. 오늘 도시락 어땠어? 좀 매웠나? 미안해. 내일은 좀 더 신경 쓸게. 뭐 이런 식으로요. 사랑하는 아내의 도시락이라 참 좋겠다. 그보다 기껏 도시락을 싸주는데 웬 불평이냐. 그러면서 저도 가끔 속으로 핀잔을 주곤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화에 점점 날이 서더라고요. 이제 도시락 안 싸줘도 돼. 왜? 도시락 맛없어? 그러니까 그런 점이 성가셔. 성가시다고? 뭐가 성가신데? 말했잖아. 그런 점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무슨 이혼 직전의 부부 같은 느낌이더군요. 실제로도 뭔가 금이 갔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는 툭 하면 싸워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집주인에게 상의하려고 했을 때 목소리가 약간 작아지기는 했지만요. 분명 다른 사람이 불만을 제기한 거겠죠. 싸움이 시작되면 옆집이 창문을 닫더군요. 하지만 그러자 이번에는 벽을 통해 들리는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소곤대듯이 작은 목소리라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신경 쓰이거든요. 하는 수 없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지만 수면 리듬이 어그러진 탓인지 영 잠이 오지 않아요. 잠에 빠져들 것 같으면 벽을 쾅 차는 소리에 깨어나기 십상이고요. 왜 잠이 막 들었을 때는 소리가 몇 배로 크게 들리잖아요. 진짜로 집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시끄럽게 울린다니까요. 목소리만으로도 짜증나는데 벽을 쾅쾅 걷어차는 소리까지 나니까 정말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에요. 어젠 결국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그거 분명 DV라고 하죠. Domestic Violence. 네, 그거 가정 폭력 말이에요. 그 남자가 아내를 가끔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요.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죠? 집주인한테 상의했느냐고요? 그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실은 집주인이 여기까지가 이토의 긴 이야기였다. 결국 집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듣지 못하고 하야토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무리 묵인해준다고 하지만 15분 넘게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건 삼가야 한다. 게다가 하야토의 부서 책임자가 이쪽을 힐끔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건 이만 돌아가지 않으면 감싸줄 수 없어 라는 사인이다. 진한 커피를 마신 덕분인지 졸음은 가셨다. 좋아, 부지런히 해볼까? 타닥타닥 타닥.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에 스스로도 홀릴 것만 같았다. 이 상태라면 늦지 않게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오피스 브리코입니다. 그런 목소리와 함께 사무실에 울려 퍼지던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딱 멈추었다. 둘러보자. 하야토 주변에는 이미 인기척이 없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오후 2시 반. 회사 사람들은 이때를 오피스 브리코 타임이라고 부른다. 이 시간이 되면 브리코 아줌마가 과자로 가득 찬 밀차를 밀고 찾아온다. 오피스 브리코는 밀차를 가지고 오피스 빌딩을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파는 제휴가 회사 브리코의 판매 사원. 쉽게 말하면 과자 행상이다. 실은 과자 상자에 상품을 채우는 것이 주 업무지만 그때 판매도 한다. 물론 오전에 와서 유산균 음료를 판매하는 요구르트 아줌마도 고맙지만 이 오피스 브리코도 상당한 인기다.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과자인데도 마치 2차 세계대전 후에 기분이 하면서 점령군에게 몰려드는 아이들처럼 사원들이 브리코 아줌마에게 몰려든다. 하야토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딱히 먹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이 또한 집단 심리일 것이다. 다들 먹고 싶어 하면 어쩐지 자신도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해치고 어떻게든 사야 한다는 초조함에 사로잡힌다. 어제 먹었던 초콜릿 쿠키 맛이 혀 위에 되살아나고 그걸 다시 맛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다. 하지만 초콜릿 쿠키는 브리코의 과자 중에서도 대표 인기 상품이다. 발매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인기가 수그러들질 않는다. 하야토도 소풍날이면 반드시 브리코의 초콜릿 쿠키를 가방에 챙겼을 정도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방 속에서 걸쭉하게 녹아버리곤 했다. 아니나 다를까 초콜릿 쿠키는 이미 동났다고 한다. 브리코 아줌마가 미안한 듯이 다른 추천 상품을 하야토에게 내밀었다. 초콜릿 파이. 이것도 브리코의 유서 깊은 인기 상품이다. 하야토도 초등학생 때는 아주 좋아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건 됐어요. 하야토는 냉랭하게 거절하고 브리코 아줌마에게 등을 돌렸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른스럽지 못하기는 했다. 원하는 과자가 없다고 저런 태도를 취하다니 무슨 초등학생이냐? 하고 비난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초콜릿 파이는 이제 거북하다. 그 마음 잘 알죠. 자리에 앉으려 했을 때 앞자리에 아오시마 씨가 파티션 너머로 말했다. 하야토보다 석 달쯤 먼저 입사했다고 한다. 지위는 하야토 이토와 같은 계약 사원이다. 마지못해 대체품을 사본들 결국 돈 낭비니까요. 안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초콜릿 파이는 위턱에 파이가 들러붙어서 먹기가 좀 귀찮아요. 파이 생지가 툭툭 떨어져서 책상도 버리고요. 아오시마 씨는 기본적으로 말이 없다.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지낼 때도 있다. 하지만 일단 입을 열면 한도 끝도 없는 경향이 있다. 전에도 이토가 별 생각 없이 꺼낸 단어에 흥미를 느꼈는지 한나절 내내 입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늘 자판 위에 있고 일도 제대로 하는 모양이다. 그 증거로 매일 칼같이 퇴근한다. 한편으로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다. 아오시마 씨의 독특한 목소리가 파티션 너머로 스멀스멀 넘어오는 탓에 집중력이 눈보라 흩날리듯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하야토도 몇 번이나 집중력이 흐트러진 끝에 퇴근 시간까지 여유롭게 마칠 줄 알았던 업무를 마치지 못해서 야근한 적이 있었다. 또 그때의 전철을 밟는 걸까? 마음의 대비를 했을 때 아오시마 씨가 씩 웃더니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거두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타닥타닥 하고 경쾌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오시마 씨 팀은 관공서의 홈페이지 개발이 주된 업무다. 기획부터 홈페이지 제작까지 관공서에서 통째로 하청받은 일을 맡는다. 들은 바로 고객은 30곳이 넘는 모양이다. 죄다 듣도 보도 못한 과소지역의 관공서다. 시험삼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복제품인가 싶을 만큼 죄다 모양새가 똑같았다. 콘텐츠는 다소 고객의 요청에 부응한 듯이 보였지만 아마 거의 똑같은 소스를 돌려쓰고 있는 것이리라. 홈페이지를 장식한 마스코트 캐릭터 동영상까지 똑같았다. 이것도 돌려쓴 것이었다. 이렇게 날림으로 일하면 아주 한가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지레짐작과는 달리 아주 힘든 모양이다. 국가에서 툭하면 하다라는 지도와 제안에 따라 홈페이지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몇 달 전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정촌에 저출산 문제 대처 기획을 세워서 공표하라는 지도가 하달됐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아오시마 씨 팀이 담당한 과소 지역의 관공서는 모조리 지명이 된 듯 다음 달까지 저출산 대책 게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슨 게시판이냐 하면 참 안이하게도 소위 지역 미팅에 참가를 호소하는 게시판이라고. 즉 시정촌이 주최하는 단체 미팅 알림 게시판이다. 이게 아주 애먹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팀이 맡은 무료 콘텐츠 프로그램보다는 어쩐지 마음 편한 것 같지만 봐라. 아오시마 씨 옆에 앉은 이토가 아까부터 우아하게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머리가 파티션 너머로 잘 보인다. 잠이 엄청 부족한 모양이다. 이 상태로는 퇴근 시간까지 일을 끝내지 못하겠지. 불쌍해라. 사실 그렇게 남을 가엾어할 상황이 아니었다. 하야토도 꾸벅꾸벅 졸다가 번쩍 눈을 뜨자 일이 반 넘게 남았는데도 어느덧 퇴근 시간이었다. 아,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전력으로 야근을 하자는 마음으로 커피를 뽑으러 자판기에 가니까 이토가 한 발 먼저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아, 고생 많으시네요.
이토가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뺨이 더 홀쭉하니 수척해 보였다. 너도 야근이야? 하야토는 동전을 한 손에 들고 물었다. 네, 도중에 졸았거든요. 나도 졸았어. 잠이 부족하니까 무척 힘드네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평소 먹던 커피에 품질 표시가 떠 있다. 뭐야, 오늘은 진짜 재수가 없네. 그러면은 제 거 드실래요? 이토가 마시던 캔 커피를 내밀었지만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하다고 평인한 커피를 뽑았다. 맞다. 그래서 집주인이 어쨌는데?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이 무슨 생뚱맞은 질문인가 싶었지만 이토는 어리둥절해하는 기색 없이 바로 대답했다. 집주인요. 집주인이 실은요. 이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실은 죽었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모양이에요. 뉴스에도 났는데 모르세요? 묻지마 살인범의 소행인가? 노인을 둔기로 마구 때려서 라는 뉴스. 머리가 깨지고 얼굴도 짓이겨져서 꼴이 말도 아니었대요.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업체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조만간 주인이 바뀔 테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자더라고요. 뭐 그건 어쨌거나 옆집 말이에요. 소음이 점점 더 심해져요. 어제는 벽이 뚫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쿵쿵대더라니까요. 그것도 새벽 1시에 말이에요. 와, 잠자기는커녕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끄악, 헉 하는 그런 비명도 들렸어요. 벽을 통해서. 엄청 심각한 느낌이더라고요. 부인이 죽는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옆집 부인이 심각한 가정폭력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물론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는 싫었어요. 하지만 보고도 못 본 척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러다 정말 죽기라도 하면 제 멘탈이 깨질걸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트라우마가 생길지도 몰라요. 아무튼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어요. 일본 경찰은 역시 대단해요. 드라마나 뉴스에서는 경찰의 태만한 모습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신속했어요. 맨션 앞에 차가 멈춘 것 같아서 창밖을 내다봤거든요.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경찰차였어요.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섣불리 사이렌을 울렸다가는 일이 커져서 폭력적인 남편의 심기를 거스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로부터 몇 분 뒤에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관이 온 거죠.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옆집 초인종이 울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문은 부인이었 모양이었어요. 사태 장본인인 남편은 안 나와 보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야 저희 집 벽을 통해서 남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니까요. 역시 확실히 들린 건 아니지만 크 하고 으르렁대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분명 안에서 부인을 위협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분 나오세요. 남편분 안에 계시죠? 아마 경찰도 그걸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남편을 불러내려고 하더군요. 근데 부인이 아니요, 없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라면서 울면서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어쩐지 좀 서글퍼졌어요.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남편이랍시고 저렇게 감싸니 말이죠. 원래 부부는 그런 걸까요? 기껏 용기를 쥐어짜내 경찰에 신고했는데 나는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경찰도 더는 개입할 수 없다는 듯이 맥없이 물러갔고요. 하지만 뭐 그 후로는 옆집도 조용해졌으니까 신고가 헛수고였던 건 아니네요. 맞다. 오늘 아침에 옆집 부인이랑 쓰레기 내놓는 곳에서 딱 마주쳤거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감사하다더군요. 아,
혹시 내가 신고한 걸 들켰나 싶어서 한순간 굳어버렸지만 감사하다니까 들켜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아, 역시 당신이었군요. 하고 빙긋 웃더라고요. 부인이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어쩐지 그 웃음을 본 것만으로도 신고하길 잘했다고나 할까? 뭐랄까요? 역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 치고는 안색이 별로라고요? 그런가요? 제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럼 원인은 맨션 계약서일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수입 증명부터 근무 상태까지 재심사하겠다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그게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니까요. 이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하야토는 탕비실에 들렀다. 여기에는 오피스 프리코의 과자 상자가 놓여 있다. 3단 서랍이 달린 플라스틱 박스다. 그리고 옆에는 대금함이 있다. 입을 떡 벌린 잉어를 본떠서 만든 건데 거기다가 돈을 넣고 과자를 가져가는 것이 규칙이다. 돈을 넣지 않고도 과자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자판기와는 크게 다른데 요컨대 무인 판매소의 판매 방식과 동일하다. 즉 인간의 선의에 의지하는 시스템이다. 듣기로 우리 사무실의 대금 회수율은 95%라고 한다.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자 상자와 대금을 관리하는 총무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5%나 된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5%라면 오차 범위다. 고의로 훔쳐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총무부는 일일이 잔소리가 심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인정사정 안 봐주고 흡연 공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도 모두 총무부 사람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녀석들은 특히 계약사원과 파견사원들에게 눈을 번뜩인다. 예전에 한 파견사원이 분리수거 규칙을 미처 모르고 남은 음식과 함께 편의점 도시락을 버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일부러 쓰레기를 꺼내서 그걸 버린 사람의 책상에 되돌려 놨을 정도다. 과자값을 내지 않은 5%도 우리들 비정규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과자값을 반드시 넣으세요. 라고 인쇄해서 붙여놓은 종이는 비정규직용 서류의 이면지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압류 100엔 정도는 꼭 넣겠습니다. 하고 지갑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100엔짜리 동전이 없었다. 캔커피를 뽑을 때 100엔 동전을 다 쓴 모양이다. 있는 건 10엔 동전과 1엔 동전. 긁어 모아도 100엔에는 미치지 못한다. 10,000엔짜리와 1,000엔짜리 지폐는 있지만 거스름돈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먹지 말까 싶었지만 뇌가 몹시 당분을 원했다. 편의점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편의점도 15분은 걸린다. 왕복 30분.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치우고 싶었다. 아, 먹고 싶다. 그 초콜릿. 그리고 그 비스켓. 손만 뻗으면 되는데. 그래, 100엔 동전을 넣지 않아도 이 서랍은 열려. 지금은 못 내지만 내일은 반드시 낼게. 이건 훔치는 게 아니야. 달아놓는 것뿐이라고. 반드시 돈을 낼게. 내일 반드시. 자리로 돌아오자 파티션 너머로 머리가 살짝 보였다. 이토가 어느 틈엔가 돌아왔나 보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이토가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발돋움을 해서 둘러보자 다른 자리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컴퓨터도 탁상 스탠드도 전부 꺼졌다. 아, 그렇구나. 오늘은 수요일이지. 야근 없는 날. 근데 야근 없는 날은 개뿔.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나도 얼른 일 끝내고 돌아가야지.
그런 하야토의 결심이 단숨에 시들어 버릴 만큼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다. 이거 브리코의 초콜릿 쿠키 냄새잖아. 그리고 쩝쩝거리며 참으로 맛있게 먹는 소리까지 들렸다. 뭐야, 이토, 초콜릿 쿠키 있었구나. 나도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전에 포테이토 칩 나눠줬었잖아. 그거 아직 안 갚은 거 알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냈지만 물론 닿은 낌새는 없었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쿠키 먹는 소리가 하야토의 이성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저 잔돈이 없더라고. 하야토는 이렇게 말을 꺼내 보았다. 하필이면 100엔짜리가 없어서 과자를 못 샀어. 그거 달아놔도 되는 건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실은 돈을 안 넣고 과자만 가져올까 싶었거든. 물론 돈은 내일 낼 생각으로.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을 걸었지만 이토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하야토는 속으로 야, 이토, 너 이렇게 정없는 놈이었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너한테 초콜릿 쿠키를 얻어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초등학생 때였거든. 근처 구멍가게에서 브리코의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근데 가게 할머니가 괜찮으니까 가져가라더군. 실컷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공짜로 과자를 몇 상자 들고 가게를 나섰지. 근데 그걸 반 친구가 본 거야. 그리고는 기타가와가 도둑질을 했다고 소문을 냈어. 나중에 알았는데 그 가게 할머니는 망령이 나가지고 누구한테나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나. 그래도 다들 돈을 내고 샀지만 난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누나한테 과자를 공짜로 받았다고 자랑했지. 그리고 누나랑 둘이서 과자를 맛있게 먹었어. 그게 바로 브리코의 초콜릿 파이였어.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도 우리는 초콜릿 파이만 계속 먹었어. 그거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거 알지? 아버지가 꾸중하는 중에도 계속 먹었다니까. 분명 누나도 나도 반항기였을 거야. 아버지가 속 좁은 성격이라 한번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성가시고 끈덕지게 굴었는지 몰라. 그래서 일부러 보란 듯이 초콜릿 파이를 먹은 거야. 불쾌해진 아버지는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맵다느니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트집을 잡았어. 그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은 어머니 얼굴이 대번에 창백해지더니 그 과자 훔친 거냐고 나한테 묻더군.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무시했더니 테이블이 뒤집어졌어. 하야토는 여기서 말을 끊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될까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전부 털어놓고 우스갯감으로 삼으면 혹시 그 악몽에서 해방될지도 모른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괜히 꼭꼭 싸매고 있으니까 좀 먹히는 거다. 그래, 확 털어놓자. 그리고 오늘 밤부터 편하게 자는 거다. 그래서 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닭튀김, 찜, 샐러드, 된장국, 그리고 밥이 전부 벽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 근데 그걸로는 모자라다는 듯이 그 사람은 더욱 날뛰었어. 나랑 누나도 걷어차이고 두드려 맞았지. 누나는 이가 몇 대나 부러졌어. 나도 코뼈가 부러졌고. 둘 다 피투성이가 됐다니까. 그런데도 아직 멀었다는 듯이 식칼까지 꺼내서 우리한테 휘둘렀어. 우리는 엉엉 울면서 도망쳤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 사람이 경찰을 불렀나 봐. 다행히 경찰은 금방 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를 체포했어. 그래, 가정폭력을 휘두른 건 어머니였어.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일단 화가 나면 감당이 안 됐지.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토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쿠키 먹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야, 듣고 있어? 하고 일어서려 했을 때, 저 이토씨 있어요? 하고 총무부 여직원이 와서 찾았다. 그제야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저기요, 이토씨 있느냐고요. 그 말에 살기를 느꼈는지 이토가 불이 나게 일어섰다. 근데 이토가 아니다. 아오시마 씨? 아오시마 씨는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변명하듯이 설명했다. 저 이토는 몸 상태가 별로라면서 먼저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이토 씨의 컴퓨터로요. 남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 여직원이 떡 버티고 서서 손에 든 서류로 책상을 몇 번 내려쳤다. 이토 씨가 오늘 안에 수입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기에 서둘러 작성했는데 오늘은 야근 없는 날인데 이게 뭐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듯 이번에는 주먹으로 파티션을 후려갈겼다. 확 죽어버려라. 쿵. 벽이 둔중하게 울렸다. 이토 기요시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기요시는 오후 7시가 되기 조금 전에 집에 돌아왔다. 실은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아오시마 씨가 귀옛말을 했다. 대신 해줄까요? 아오시마 씨는 사내 대행사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사원을 눈치 빠르게 찾아내서 일을 해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다. 비용은 1시간에 2,500엔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시급보다 높은 액수지만 오늘은 그런 터무니없는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아무튼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오늘이야말로 푹 자고 싶었다.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1층 도시락집에서 산 주먹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어스코프로 내다보자 옆집 부인이었다. 오늘 아침에 뵀었죠. 문을 열자 부인은 약간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 오고 나서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보아하니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아, 그거요. 마음에 드실 것 없으세요? 저 그것보다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때 빛나는 무언가가 허공을 갈랐다. 뭐지? 망치? 눈을 가늘게 떴을 때 강한 충격이 기요시의 머리를 덮쳤다. 이 썩을 놈아. 부인이 귓가에 그런 소리를 지른 것 같기도 했지만 기요시에게 의식은 이미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